네, 잠시 후 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열립니다. 약 2년 만에 법정 대면을 하게 된 두 사람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이 되고요. 또 급등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이 될지도 관건입니다. 네, 한편 서울 송파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들의 줄 소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금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화면이 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잠시 화면 좀 보고 함께 가시죠. 네, 계속 전해드린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 모습이고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차 조정 기일을 위해서 출석하는 상황입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 모습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차에서 내려서 지금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고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 2년 만에 있습니다.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글쎄요.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조정 기일 뒤에 입장차 좁히심이 있으실까요? 네, 자, 두 사람이 지금 출석하는 현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같은 경우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조정이 잘 마무리돼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네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반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조정기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 양측 모두 오늘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아마도 재판부가 양측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좀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도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당사자들 역시도 최태원 회장도 들어가면서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소영 관장 측도 물론 본인이 이제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지 않은 이러한 어쨌든 송사로 휘말리게 되어서 장기간 이 법정 싸움을 하는 그 다툼의 과정 자체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사람이 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고 내가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율을 해줘야만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조정 기일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극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다음 3차라든지 4차 조정 기일을 더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어쨌든 합의에 이르러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법원이 이런 가족 사건, 그러니까 이혼이라든지 가족 간의 이제 분쟁의 경우에는 또 합의, 조정을 통해서 끝내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 조정 기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사자들도 노력하고 있고 법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 당사자들이 출석을 했을 때 조금 더 합의가 수월한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재판부가 이런 판결에 두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를 반영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왜냐하면 변호인들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의중이라든지 어떻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 출석을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양보할 의지가 있다. 합의의 의지가 있다라고 밝혀주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사자들이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조정 기일의 경우에는 양측의 이제 변호인들만 출석을 해서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긴급하게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잠시 멈추고 나가서 전화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본다라든지 그런 절차도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 최태원 회장도 너무 바쁘고 그리고 뭐 연락을 해서 뭐 여러 번 이렇게 거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 조정 기일이 한두 시간에 끝날 것도 뭐 3, 4시간,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나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도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출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그런 잘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부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출석의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변호인들을 통해서 재판부의 의중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 기일에서 이제 잘 마무리 합의가 되어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중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시간을 맞춰서 반드시 그러니까 한 명만 출석하고 한 명은 출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이 합의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할 수 있을 때를 딱 맞춰서 그때로 우리 기일을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변호인단이 양측 당사자에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받아서 두 사람이 아예 다 출석이 가능한 그 날짜로 잡았을 가능성이 있겠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뭐 업무상의 일정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일정에 맞춰서 그 조율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을 하게 되는 건데 2년 전에 이 법정 대면 이후에 좀 치열한 여론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 만남 이후에 양측의 여론전이 있을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긴 하겠지만 어느 한 당사자가 언론을 통해서 이 의견을 표명한다라든지 강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의견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그룹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만약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식이 편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SK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한 재산분할을 해주기 위해서 주식의 매각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2심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 어쨌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는 이제 입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은 그래도 이제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가정의 가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 언론에 메시지를 낸다라든지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잦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당시 어쨌든 대법원에 가서 내가 다퉈보겠다 상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SK 그러니까 회사에서 했거든요. 회사에서 기자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본인이 이러한 그 그룹을 일거우기 위해 지속했던 노력이라든지 이거는 뭐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된 게 아니다. 그때 도움을 받은 건 아니다. 오로지 나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상속 재산, 증여 재산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장소도 뭐 회사, SK 그룹 내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뭐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 정말 치열한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사실 이게 정말 세기의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법원 판단 나고 파기환송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두 사람의 경우에는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서 지금 파기환송심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665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했고 위자료로는 1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1억 원이라는 위자료도 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 가서 이것이 더 큰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비자금 300억 원이 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확 치솟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조 3,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액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20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기환송을 받은 부분은 재산 분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인정이 됐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 이혼,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도 판단의 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인데 이혼은 한다라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을 두고 과연 1심에서 인정한 665억 원의 수준일지 아니면 SK 주식이 대거 편입이 돼서 조 단위의 재산 분할이 나오게 될지 이것이 사실 대중의 관심사 그리고 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따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의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이제 뛴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기여도가 조금 깎이더라도 주식이 만약에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사실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SK 주식이요. 이혼 소송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될 초기 무렵만 하더라도 16만 원 정도 주식가가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파기환송심,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재판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 60만 원 내지는 더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재판, 현재 재판의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아니다. 한 번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전에 판단을 받았던 2심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제 그 종결 시점이 아니라 2심 판단의 변론 종결일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 그때는 아마 주가가 뭐 16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배 가까운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느냐 이것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고심하게 될 그러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이라는 게 보통 그 특유 재산이랑 공동 재산 이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유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던 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읽어와서 이뤄놓은 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특유 재산으로 분리가 됩니다. 원래 가져온 사람의 소유예요. 그런데 공동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부부가 오랜 시간, 지금 1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오랜 27년 정도 했기 때문에 오랜 생활 이렇게 이 혼인 시간을 유지하게 되면 아무리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40% 가까운 재산 분할의 이 기여도로 인정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유 재산으로 되느냐, 공동 재산으로 되느냐, 재산 각각마다 무엇으로 인정받는지가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최태원 회장 측은 당연히 SK 주식의 경우에는 우리 선대 회장으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아니다. 비자금이 투입돼서 이렇게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을 잘 이끌면서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한 것 자체가 기반이 되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양측이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좀 중요한 대목인 부분이 지금 이 재판이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쳐서 파기환송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파기환송이 됐다는 점은 이번 이 재판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받아서 파기환송심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파기된 부분에 대한 정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부분
부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뭐 있었다 없었다라는 이런 실체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니에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법리의 오해가 있다. 비자금의 경우에 사실은 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노소영 관장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전 장인어른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것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막바로 직접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이걸 다시 되돌려봐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필요성을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파기환송이 된 그 쟁점, 그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대법원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또 그게 틀렸다라고 볼 여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 말씀을 드렸던 것이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 된,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판단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근데 다만 간혹 가다가 파기환송심이 내려왔지만 어떤 판단이 있었고 그것이 파기환송된 쟁점과 그대로 일치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대법원에 갖다 되돌려 온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를 하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법과는 독립된 이제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이 재판부가 주재를 해서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판단이라든지 법리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이후에 양 당사자가 또 불복을 한다라든지 뭐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계속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 분할 파기,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혼 소송 진행한 지 거의 뭐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9년 넘었고 진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데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오늘 합의가 되기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SK 주식을 대상으로 편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600억 원대 아니면 1조 원대의 재산 분할의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 당사자 측에서 전향적으로 한 사람은 50%를 다 양보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양보를 못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양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과 함께 상의를 해서 아마도 파기환송심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하자라는 식으로 설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향적으로 사실상의 이제 뭐 가족 관계였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워낙 그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니만큼 언론에서 이러한 것이 노출돼서 이제 잃게 되는 그러한 손해를 감안해 봤을 때 일부 내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끝내는 게 맞다라고 하면 전향적으로 또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네. 그럼 끝까지 양측이 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합의가 불발되게 되면 그럼 앞으로의 좀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조정 기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양 당사자가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합의가 되면 이제 조정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래의 재판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난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조정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쪽이 받아들이더라도 다른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조정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래의 재판 절차로 돌아와서 이제 재판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고, 변론 기일을 아마도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번 더 변론 기일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조정 기일이 열리게 되고 저희가 출석하는 현장도 보여드렸으니까요. 관련해서 들어온 내용이 있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실 상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투표소 관련해서 지금 봉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들이 들리고, 직접적으로 서울경찰청장도 불법 행위에 동조한다면 패가망신할 거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 나의 침정권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잠실에 모여서 일단은 본인들의 의사 표현
표현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각 개개인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본인의 의견 표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모욕 섞인 발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장 내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경우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것을 봉쇄를 하고 열어주지 않는다라든지 만약에 진입을 시도하는 그러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뭐 폭행이 가해진다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누구도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몸에 손을 댄다라든지 검문 검색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저 부분을 이제 다 봉쇄를 해놓고 들어가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아라. 이런 취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예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가능성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역시나 감금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디에 문을 잠그고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에워싼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봉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뭐 몸수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당신 뭐 가지고 있어 핸드폰 뭐 찍었어라고 해서 이거를 경찰들도 함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이걸 한 개인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하는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권리를 되찾고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민주적인 방식에 한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찰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일단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라고는 밝혔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도 결국에는 해소가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의 경찰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물리력이 동원이 되면 저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 다수의 인원들과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뭐 물리적인 충돌, 피해가 경찰에게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치고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증거 채증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대해서 어떠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라든지 경찰이 공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일단 다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걸 채증이라고 하고 채증을 우선적으로 해놓으면 뭐 어차피 이런 개개의 법률 행위들이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당장에 부딪히기보다는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지만 추후에 다 문제 삼을 것을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편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선관위 수사에도 좀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선관위 서버에서 관련 공문 그리고 내부 메신저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소환 시점은 좀 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경찰도 그렇고 합수본도 그렇고 굉장히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이런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일부 선거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쨌든 기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개진한다라고 했을 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압수물 분석, 전자정보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참고인을 불러서 관계인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피의자에게 접근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를 소환을 하더라도 지금 관련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수집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출국 금지한 인원도 일부 있고 예. 필요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까지 해놓은 만큼 빨리 개진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압수물의 분석이라든지 전자정보 분석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분석을 통해서 조사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 어떤 게 될까요? 핵심 쟁점은 당연히 투표용지 부족이 왜 벌어지게 됐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들 1900매가 적혀 있는 박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소의 인쇄를 해야 되는 50% 비율도 지금 미충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50%라는 기준은 누가 잡았을까? 그리고 왜 거기에도 못 미치는 투표용지가 인쇄가 된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서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정말 실수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걸 잘 적절히 대응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해서 못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직무유기의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대응이 왜 이렇게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선관위 비위 행위 등으로 번질지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최근에 온라인에서는 이 몰디브로 해외 출장을 간 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사실관계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를 필요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몰디브에 가서 어떤 뭐 배워올 점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몰디브의 우리의 선거관리 시스템의 이런 출중함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하고 왔을까라는 부분 여러 가지 사실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유는 단순히 몰디브 왜 놀러 가는 장소에 그렇게 몰디브를 다녀왔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부 인원이 가려면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선관위 측에서는 지금 몰디브가 외국 참관단을 초청해서 간 것뿐이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적은 인원인 5명이 다녀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초청이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초청인지 아니면 지원을 전액 지원해주는 초청인지도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뭐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제공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부의 예산이 집행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선관위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장소에 갔어야만 합니다. 근데 일부 숙소는 제공받고 비행기 항공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 그것은 적은 금액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와 무관하게 선관위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업무가 적절하게 운영되는데 필요했는지 이런 적절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또 다른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수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월드컵 좀 보셨어요? 지난 맞습니다. 경기? 네. 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오현규 선수가 체코전에서 골 넣었고 그래서 오현규 선수 부모님이 추어탕집 한다. 온라인에서 되게 화제인데 그냥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게 화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별점 테러 같은 게 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월드컵이라든지 경기가 굉장히 열리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돈을 걸고 내가 꼭 어디가 이길 거다 저기가 이길 거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체코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라고 봤었나 봐요. 그런데 오영규 선수가 이렇게 역전골을 넣으면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자 예.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영규 선수의 부모님이 추어탕집을 운영한다고 그럼 내가 별점 테러를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이 미쳐서 실제 방문자라든지 뭐 영업장에 방문을 해서 먹어본 사람이 아닌 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점짜리 별점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당당하게 체코전에 내가 돈 걸었었는데 너 때문에 날렸다라고 하면서 악플을 다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자제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도 가족들도 뭐 잘못한 게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면 이런 댓글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어떠한 폭행, 협박, 뭐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과장해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실제 방문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점 테러를 한다? 전형적으로 대법원이 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별점 테러와 함께 이 영업장 굉장히 뭐 비위생적이다, 지저분하다, 맛이 없다, 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영업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발언까지 오영규 선수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함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떠한 분풀이라든지 감정풀이로서 이걸 해소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사실 뭐 처벌 수위가 높거나 하지는 또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뭐 벌금형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끝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침해의 그러한 범위보다 내가 이걸 올리고 내 감정을 해소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제 효능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제 실형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뛴 저 선수를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별점 테러를 하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게 옳은 행위인가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별점 테러와는 또 반대로 사람들이 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도 좀 응원 목적으로 별점 5개를 남기는 일들도 있었는데 이게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용을 하지 않고 리뷰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업무방해라는 것이 어쨌든 위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서 손해를 이제 발생시키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이건 막 잘했다고 응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형사처벌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 플랫폼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별점을 통해서 이 식당들에 대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의 업무방해는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플랫폼들도 알기 때문에 실제 리뷰, 그러니까 방문자가 아닌 사람의 리뷰인 경우에 이걸 띄우기 리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임의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공정한 시장 질서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후기라든지 이런 적정성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리뷰라든지 아니면 이런 별점이지만 이것이 과도해도 아니면 너무나 이제 별점 테러 수준에 머무르더라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별점 테러 뭐 이걸 제가 이런 변호사님까지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일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TS 부산에서 공연했었잖아요. 그때 무료로 기프트백을 줬는데 그게 중고시장에 수십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프트백이 BTS 멤버들이 사비를 털어서 정말 마련한 역조공이라고 하죠. 네. 팬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BTS의 팬들의 경우에는 이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게 가치가 또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중고시장에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 직후부터 저런 이 기프트백이 막 이제 온라인상의 중고거래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감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법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BTS 멤버들이 어쨌든 뭐 팬들에게 이렇게 증여를 했다라고 법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내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팔든 아니면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든 사실은 개개인의 판단이
시간인데 이런 부분,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만 원대부터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프트백에 들어있는 물품들을 보면 우산, 타월, 향수, 마스크팩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금액을 줄 만한 것이냐, 너무 비싸게 올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누구에게 선행으로서 이렇게 뭐 기부라든지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10만 원대지만 사실은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읽히는 그러한 중고 거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씁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역시도 뭔가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아니면 그럴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팬덤 문화라든지 아니면 팬들이 이렇게 해당 아티스트에게 선물을 하는 건 또 마찬가지고,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선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담아서 보겠느냐라는 그렇죠. 이제 문제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일부 BTS 팬클럽이라든지 진짜 찐 팬이라고 할 수 있는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너무 아쉽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거든요.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선물인데 이것이 뭐 20만 원 주면 줄 수 있는 그러한 뭐 물품이라고 이렇게 치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또 팔리기도 하는 거고, 뭐 그게 얼마에 팔리든 제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 시장에서도 저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중고 금지 품목인 경우에는 저 해당 플랫폼에서 알아서 삭제를 한다라든지 그럼 거래 그렇죠. 중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팬들이 뭐 가지고 있는 응원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응원하기 위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거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물품을 팔고 사는 계약의 경우에는 사적 계약의 영역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이것을 20만 원으로 책정하든 아니면 그냥 0원으로 책정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또 이 역시도 20만 원을 내고 내가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두 당사자 간에 계약에 합치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보면 그 가격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겠지만, 또 이걸 20만 원, 30만 원 주고 사는 아미 팬의 입장에서는 30만 원 너무 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맞춰서 중고 물품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또 제재할 수도 없다곤 하지만 이 기프트백이 앞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멤버들의 사비로 지금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멤버들 입장에선 좀 씁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씁쓸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게요. 준비한 선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물론 다수의 팬이긴 하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사비로 털었다라는 만큼, 사비로 저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의미가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을 내서 어렵게 부산까지 가서 응원을 하는, 저 그리고 티켓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오는 이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데 이렇게 누군가는 웃돈을 주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멤버들이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이러다가는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문화 굉장히 건전하게 자리 잘 잡은 문화인데 이런 것들이 악용되거나 그런 부작용 때문에 없어진다면 또 진짜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적인 많은 이야기 좀 나누어 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